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방향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강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문재인 정부 하는 것도 슬슬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 한 번, 뭐 특별한 게 또 나오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 번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은 이제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대강 정리는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글 올린 거, 제 블로그에 글 올린 거에서 두 개 같이 보시면은 요즘 편 3편하고 글로 블로그에 올려놓은 3편 같이 보시면 얼추 정리는 다 될 것 같은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블로그에서도 보니까, 댓글 보니까 외부 변수 얘기하시고, 뭐 대구, 울산, 대구, 창원인가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좀 엉뚱한 말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래도 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밴드 보시는 분들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지금 추세가 상승이다 얘기하는 건 수도권 얘기하는 거지, 지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 글 같은 경우 하나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 소리인가 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저는 이렇게 오가는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제 이웃분들 이렇게 쭉 읽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 신경 쓰기도 바빠가지고 그런 분들 신경 안 쓰니까 어차피 혹시라도 그럼 동강도 하나만 보고선 가능하면 여러 편을 봐주세요. 각자 다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1시간, 2시간, 3시간을 떠든다고 해도 하나가 다 이렇게 완결성 있게 해드리기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에서도 빠진 거 있잖아요. 여기서 빠진 게 블로그 그 외에도 있고, 블로그 그 외에서 빠진 게 먼저 3편에도 있고.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봐주세요.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봐주시면 계속 반복 나오니까.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번 뭐랄까,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한 게 이번 블로그 글도 그렇고 1, 2, 3편 한 것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고 보면 진척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만족할 만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랄까, 피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냥 그 정도는.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그냥 종합적으로 시장을 보고 하는 단계 나가려면 더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부분마다 세심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쭉 적어놨던 것들, 이거 원래 동강하려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놨던 건데, 뭐죠? 떡볶이 김에 고사진 낸단가? 하여간에 그냥 한 김에 같이 한번 보여드리자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 찍으려고요. 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번 정부 특징은 그쪽인 것 같아요. 임대 위주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트렌드가 자가 소유 쪽으로 나가느냐 임대 쪽으로 나가느냐가 일단 크게 갈리는데, 보통의 경우는 자가 소유 쪽으로 나가는 게 사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가 소유 쪽을 갖다가 권장을 하는 면이 많아요. 이것도 마음에 많기는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가 소유 쪽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의 안전성을 위해서 자가 소유를 늘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봐요. 임대가 많아진다면은 일단 임대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보시면 이것도 닫힌 게거든요. 공급이라는 것도 닫힌 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이게
자가 소유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임대로 산다는 얘기는 누군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임대주택의 공급은 천천히 그냥 들으세요. 이제 그냥 부동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좀 오늘 할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한번.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는 누군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줄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고 나뉘는데, 공공임대 비율이 공공임대 위주 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책 보니까 뭐 최근에는 많이, 예전에는 20%까지도 공공임대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 10%대 안쪽으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공임대 비중이 이렇게, 공공임대가 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공공임대 비중이 낮은 편이고, 또 뭐가 있냐면은, 공공임대를 갖다가 공급을 하는 건, 역대 정권 중에서 공공임대 쪽 공급을 가장 힘을 들인 정권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노무현 정권 쪽이, 노무현 정부에서 아마 가장, 왜냐면 기본적으로 친서민적이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 가장 공공임대에 힘을 기울였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좋았냐에 대한 평가는 조금 각자 다를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지 가격이만 측면만 본다면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의 공급 물량에 의한 안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한 거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부동산 정책은 한 번 나오면은, 자, 나오죠? 그러니까 뭐, 자, 늘리겠다. 인허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분양하고, 그 다음에 뭐 준공하고, 이 기간이 보통 30에서 48개월. 즉, 2년 반에서 4년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 시작하고요. 좀 이따 시작을 하면 첫 번째 게 나오려면 정권 끝나요. 어찌 보면은 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꼭 그 정권의 탓은 아니에요. 뭐 제가 뭐 노무현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비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시는 아시겠지만 저는 뭐 정치적으로 그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하여간에 그걸 꼭 노무현 정부의 탓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 이후의 주택 가격 안정은 노무현 정부 때의 공급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이게 다 얽혀 있어요. 뭐 어제 경로 의존성,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밟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뭐 하여간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자가 비율이 적다는 얘기는 임대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 임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누군가 임대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임대가 이 임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되려면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가장 안정적인 건 공공임대예요. 사실 이거 하면서도 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히고 공공임대가 아니라면 기업형 임대가 돼야 돼요. 장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공공임대 비스무리하게 장기간을 갖는, 기간을 길게 갖는 민간임대 식으로. 이번에 대표적인 게 뭐 뉴스테이 같은 게 있었죠. 8년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간을 갖게 되는 민간임대, 이거는 대부분 기업형 임대가 돼요. 왜 기업형 임대가 되느냐? 민간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단지 임대 소득만을 노리고 임대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건 매우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시세 차익을 이렇게 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임대로 나왔던 것이 다시 매매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임대 물량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즉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야 돼요. 2년 4년 있으면 이사를 간다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보통 자기 집에 이사를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외국이 어떤지는 사실 전 외국에 큰 관심은 없지만,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가 소유를 늘리는 게 저는 주택 가격 안정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적다? 또는 좀 이렇게 무감각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1가구 1주택, 즉 자기 실거주 주택에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주택의 가격의 등락에 좀 무감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지금은 좀 꺾였지만 대구 쪽 많이 올랐지만 대구 쪽 분들 만나봐도 자기는 자기 집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도 몰랐다 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보통 제 밴드를 찾아와서 이걸 보실 정도면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자가 소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면 공공임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공공임대를 한 채 하는 데는 2억 정도. 이것도 아주 작은 걸 했을 때, 집이라 하기도 애매한 집을 했을 때 2억 정도고, 쓸만한 집을 하려면 보통 2억 정도까지. 여기 좀 제가 송영길 시장님 책도 이렇게 잠깐 봤는데, 예. 네, 누구나 이제 사서 보지 마세요. 불만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예. 봤는데 저기 보면 뭐 3억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한 채당 2억 3억, 제대로 된 주택 2억 3억을 정부 재정에서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택에서 우리나라 푸어테지가 공공임대 푸어테지 나라에서 높인다고 봤을 때 그 푸어테지 몇 프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재정의 상당 부분을 써줘야 돼요. 그 정도의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부동산 40년사 그 책은 볼만해요. 지금 있는데 내가 책이 어디 놨더라. 잠깐 보여주면 좋은데 저기 있구나. 예, 요거 책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이거. 예, 이거 전 다 옛날에 본 책들이어가지고 뭐 최근 몇 년째 본 게 아니라 아주 예전에 본 책들인데, 이 책에서 보면 나와 있듯이 재정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이 비워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비율이 못 맞춰졌다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공공부채가 확 늘고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 저기 해외 신평사들 오면은 LH부터 봤어요. 근데 공공기관들 부채 위험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금융의 강국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평사들한테 신용평가가 뚜겨 맞으면 경제가 휘청해요. IMF 때 보셨잖아요. 뭐 이원저원 이유 무작정적인 이렇게 부채 확대를 하기도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해도 뭐 우리나라 부채가 뭐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굉장히 뭐 유명한 분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부채를 늘리는 것도 능력인데 우리나라는 최소는 부채를 무작정 늘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이것도 한 6년 전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런 식이라고요. 그렇다면 공공을 무조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면 그 대안이라면은 민간의 자금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박근혜 정부가 민간의 자금을 끌어오려고 했는지, 그래서 뉴스테이블하고 리츠하고 부동산에 유동화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 금융화를 시키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했는지. 왜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도 아마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는 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똑같이는 안 하고 임대료 규제나 뭐 이런 걸 좀 주면서 민간의 그 좀 더 뭐랄까 영리적인 것을 갖다가 비영리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비영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완전 공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재정 투입이 돼요. 좀 더 비영리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기 있죠. 비영리 민간 부문 협동조합,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걸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 밴드 촬영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저기 주택 쪽 나온 거 보고 이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란 말이 잠깐 나와 있길래 이거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호재를 받는 곳은 얘네들일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간의 리츠 역할을 얘네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비영리적인, 사회적인, 공공적인 성격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여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뉴스테이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성격을 바꿀지는 몰라도 완전히 막지는 않을 거 보는 이유가 그런 일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계시면은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가 좀 잡혀요. 근데 아직 이게 안 들어와 계실 거예요. 사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그분은 그분 정도 이렇게 좀 한두 분 정도 잡혀 계시지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분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하여간에.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임대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위주인 것 같아요. 임대 위주. 자가 소유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자가 소유가 이미 충분하다. 보통 자가 소유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50%가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요. 수도권의 자가 소유율은 아직도 거의 위기 상황에서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자가 소유 쪽보다 임대 쪽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 들으셨죠? 임대 쪽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부담 가능 임대 그 들어오게 되고 이 부담 가능 임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담 가능 임대라는 거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 나있죠. 공공임대. 개인임대는 그다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지 못해요. 공공임대나 또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준공공임대. 민간에서 하는 걸 민간에서 하지만 공공적인 성격을 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잠깐 써놨는데 공공임대의 범위 확대. 이거 굉장히 말장난이긴 한데 공공임대를 어디까지를 공공임대로 보느냐예요. 예전에는 공공임대를 갖다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이렇게 공급을 한 것만 공공임대로 왔지만 이걸 범위를 재정을 보조한 거. 공공에서 재정을 보조하거나 영구임대, 임대료 규제가 들어가는 것까지를 공공임대로 본다는 거예요. 또는 비영리, 민간 부분이 사업을 진행한 것도 공공임대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던 거죠. 이 전편에서 공공임대가 17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7만을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17만의 의미가 거의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꿨을 뿐이지 이 주체가 사회적 기업이냐 민간 리츠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가 과연 그만큼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공급되는 개수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개수는 더 많겠죠. 평형을 줄이니까 공급되는 면적이 비슷한데 거기 이용을 바꾼다고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이걸 굳이 공공에 확대하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축소의 의미가 크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임대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자달 점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한 걸 느껴요. 그러니까 자가 소유 주택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지방은 자가 소유율이 충분히 올라와 있는 게 맞는데 수도권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은 지방과 수도권이 또 달라질 거예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경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이 또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요. 수도권은 이미 자가점유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임차인들 임대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수도권은 아직 그 정도 올라가지 않아요. 아직 제가 알기로 수도권은 50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임대차 위주 시장을 끌고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여간에 그렇게 해놓고 부족한 자가점유율 좀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높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니니까 그거는 자가점유율에 연연은 하지 않겠지만 기왕 높일 거면 젊은 층에다 혜택을 주자. 왜냐? 문재인 정부는 젊은 층에 의한 지지자 계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랄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시장을 보기 시작하면요, 매사가 그런 식으로 보이고 매사가 음모론으로 되는데 결국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남는 건 없어요. 뭐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소득이 늘어난다고요. 즉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본다면은 기왕 자가 소유율 높인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젊은 층을 좀 미워주는 거, 젊은 층에서 자가 소유율 높이도록 해주는 거, 전 나쁜 거하고 보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젊은 층에 좀 더 주택을 보유하도록, 왜냐면 현재 가진 자본이 적지만 꾸준한 월 수입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반대로 노년층은 현재 가진 자본은 많지만 꾸준한 월 소득이 부족한 계층이라고요. 그 계층에게 주택을 매입하도록 도와줬다면 어떻게 되냐면, 주택 매입 자금은 있죠. 그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하지만은 꾸준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사용하게 되고, 이 부채가 그분들의 그러니까 생활비나 이거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요. 생활비에 부담을 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경기가 휘청거릴 때 타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틀린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가 소유는 젊은 층 위주로 주자. 그리고 이게 주는 아니다. 주는 임대 위주로 가자. 임대 위주로 가고 자가 소유율이 저평가 받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 쪽은, 그다음에 부족분은 젊은 층 위주로 보내자.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건데, 이분들 공급의 중요성 너무 잘 나와요. 공급의 중요성 너무 모르는 분들 아니에요. 단지 공급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번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공급에 대한, 그분들이 보는 공급에 대한 기준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사회적이거나 문화적 측면, 그쪽도 상당수가 있다고 봐요. 대신에 이분들은 또 강력한 무기는 하나 있죠. 박원순 시장님이라는,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세요. 마을 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요, 항상 뭘 강조하게 되죠? 주택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요, 문화를 강조하게 돼요.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 항상 보세요. 항상 문화를 강조한다고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더 고수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이거는 주택 부동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의 문제예요. 기준. 내가 말하는 주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넓고 깨끗한 집인가? 아니면 그 집이 아니라 그 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라든지 문화인가? 라는 측면이에요. 저는 넓고 깨끗한
못하는 집이 좋아요. 예. 그래서 별로 그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데 서울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랄까? 제가 서울 거의 안 가는데 최근 한 2년간 서울 몇 번 가봤는데 서울 분들이 생각하시는 문화하고 뭐 서울 인천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지방분들 제가 지방분들을 올라오시면 물어보거든요. 야, 이거 괜찮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싶어가지고. 지방분들도 대부분은 난 이거 좋은 거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분들하고 그 지방 이분들하고는 좀 그러니까 뭐랄까 전통이라고 할까? 뭐 전통, 문화 이거에 대한 게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서울 쪽에서는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향이기 때문에 제 취향은 아닌데. 자, 공급 위주 정책. 수요를 촉진한다. 수요를 촉진한다는 건 대부분 뭘로 가죠? 수요 촉진보다는 공급 위주 정책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를 촉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대출 부분이에요. 금융 부분이에요. 금융 부분인데 수요 촉진보다는 공급 위주 부동산이. 그렇다면은 여기서 대출 쪽은 역시나 쪼이는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공급 위주 정책을 갈 거예요. 공급의 중요성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집요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의 문제예요. 집의 기준. 양호한 주택의 기준이 그냥 집 자체냐 아니면 문화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문제. 이 기준이 통한다면은 의외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주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여간에 그냥 제 기준으로 보면 그냥 작은 집이에요. 소형집이고 거기 양호한 주거성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요. 근데 그게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알콩달콩 보이면 뭐 그래 좋아하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부담 가능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특징이에요. 이번 정부의 특징. 이렇게 특징이 결국 딱 맺힌 데가 여기에요. 부담 가능한 임대료예요. 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때문에 일단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하려면 임대료 규제 같은 거, 임대료 규제도 나올 확률이 커요. 일단 부담 가능한 거 자체가 언뜻 보기에 뭐예요? 싸다. 임대료 규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저번에 보여드린 책, 요거 김수현 씨 지은 거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 이 책 괜찮아요. 지금 몇 번 시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쭉 보는데 저도 지금 뭐 다 앞부분만 봤거든요. 내용 괜찮아요. 꽤 예리하게 보는 면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뭐랄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도 괜찮아요. 먼저 책 사서 본 제가 이거 전 인천시장님 송영길 이거 앞쪽 딱 보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나오길래 이걸 갖다가 더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정신적 타격을 입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보면서 이걸 더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정신적 타격을 입고 지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보긴 봐야죠.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 책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나오는데 임대료 규제 같은 경우에 보통 들어갈 때 여기서도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할 때 예외 조항을 줘야 된다고요. 제가 임대료 규제가 들어갔을 때, 즉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권을 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어디하고 있겠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무작위로 들어간다면은 직접 타격은 신규 택지, 특히 기반 시설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그나마 나아요.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인
우리나라의 신규 택지나 신도시는 항상 주거지가 완성이 된 다음에 상업시설이나 일자리 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세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초기에 낮게 전세가가 유지되는데 여기다가 전월세 상한제에다 갱신권을 줬보인다. 여기는 싸그리 난리가 나요. 그리고 여기가 싸그리 난리가, 신규 택지에서 싸그리 난리가 난다는 얘기는 앞으로 분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하면은 미친 척하고 하는 건데 그 정도로 할 확률은 거의 없다. 되면 최악인데 크게 걱정하실 부분까지는 아니다. 아마 안 할 거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외를 준다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일 때 뭐냐면 신규주택 예외요. 신규 임대주택은 예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올 때도 분양가 상한제나 갱신권 나올 때도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지역을 갖다가 정하든지 성격을 갖다가 신규 택지를 뺀다든지 뭔가 그거는 빼고 들어가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커요. 바보들 하는 이상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면요, 우리나라 진짜 부동산 시장 폭등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 순간부터 그 뒤로는 어느 주택도 분양 못해요. 그나마 아주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 같은 거나 재건축 같은 거나 분양할까, 초기 전세가를 낮게 되지 않을 만한 것들, 그런 거나 분양할까, 그것도 물론 어려움을 겪겠지만요, 우리나라 분양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2년 안쪽에 어마어마한 폭등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막 띄우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임대료 규제가 한 번에 다 하는 이유는 없을 거예요. 해도 단기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할 확률이 있어요. 이걸로 매일 잡는다면 임대료 규제는 들어갈 확률이 크죠. 자, 부담 가능한 임대료. 여기서 다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갖다 측정을 되려면 이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부동산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에요. 수요와 공급. 수요 쪽, 즉 임대료를 갖다가 보존을 해주느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월세 바우처, 전세자금 대출, 또는 임대료 쪽을 눌러주느냐. 임차인을 갖다가 보조를 해주면은 돈이 들어가네요. 임대료를 갖다가 규제를 해주면 돈이 안 들어가네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임대료 규제에도 똑같이 돈이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 임대료 규제라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제외를 시켜준다든지, 저기 보면 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약간의 중공모 임대 같은 그런 식이지만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왜냐면은 간단해요. 어느 누구도 믿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홈플러스가 밤 10시 반, 11시 정도 되면 잠깐 타임세일, 문 닫기 폐점 전에 타임세일을 하는 이유는 있어도 하루 종일 타임세일을 해서 팔지는 못해요. 망하니까. 그리고 임대인이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요, 걔네들 수익이 당연히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나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이건 도둑놈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죽는 사람들은 임대가 아니라 그분들 같은 임차인이 먼저 죽어나는 거예요. 누가 임대를 해주겠어요? 그냥 주택 공급 끊겨요. 그럼 자가소유는 상관이 없어요. 공급 끊겨도.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객기라고 하죠. 기분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여간에. 그리고 부담 가능 임대료를 하려면 임대료가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기서 임차인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임차인들에게 월세 바우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또는 직접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공공임대예요.
공공 임대를 하느냐, 임대 보조. 이건 뭘 이용한 거죠? 민간 임대. 민간 임대를 갖다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느냐. 두 배의 차이는 뭐냐면, 민간 임대료 보조는 초기 부담금이 적어요. 공공 임대를 지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 채당 지금 2억 얼마지만 거의 쓸만한 주택 지려면 2억 그쪽 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도 2억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인건비가 올라갔거든요. 직접 공급은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임대료 보조는 초기 부담금이 적어요. 예, 글씨가 참, 예, 말로 알아두세요. 제 글씨 뭐. 대신에 후기로 갈수록 임대료가 상승을 한다면 이 임대료 보조 금액도 같이 커져야 돼요. 즉 초기에 부담은 적지만 지속적으로 부담이 늘어나요. 반대로 공공임대, 직접 공급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부담은 적어요. 아니, 초기 부담은 커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뭘 하냐면 임대료 규제를 할 수가 있다고요. 후기로 갈수록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나중으로 갈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부담 가능 임대료 성격을 갖다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책 보면 나온 것들이 공공임대 범위 확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눈여겨보실 건 이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이게 들어갔을 뿐이지 여기에는 또 무엇을 추가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든다면, 왜냐면 2년차 3년만 살다 나가는 게 아니라 8년 10년을 나가려면 여기는 주거 서비스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재정 보조. 공공의 재정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간도 민간 재정이에요. 즉 민간 재정 끌어와야 돼요. 주거 서비스 해줘요. 장기간 임대예요. 매년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요. 여기 나왔죠? 신규 초기 임대료 규제는 없어요. 이거는 저쪽에 나온 말대로 어느 나라나 초기 임대료 규제는 없어요. 주거 서비스, 민간의 돈을 끌어다 쓰고 주거 서비스를 하고 장기간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상승 대신에 초기가 없고 매년 임대료 상승을 억제시켜요. 이거 뭐예요? 뉴스테이요. 뭐가 달라요, 뉴스테이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넣겠다는 거 말고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서 즉 이걸 갖다가 공공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부분만 달라져요? 민간 제한업 이 부분만 달라져요.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할까? 좀 더 비영리 쪽으로, 완전 비영리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좀 더 비영리 쪽으로 포지션을 이동시키겠다고요. 그래서 정부의 권한을 이렇게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지는데 그것만 달라지는데 하나가 또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자, 아까 송영길 시장 누구나 집 냈지만 이게 누구나 집이 왜 누구나 집인지 아세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임차인에 대한 자격 조건의 제한이 없어요. 뉴스테이도 마찬가지로 자격 조건의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나오고 자격 조건의 제한을 걸겠다고 해요. 왜 걸까요? 민간이 비영리로 넘어가 버리니까. 비영리로 넘어가 버리니까 즉 이것은 공공의 재정을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공공의 재정을 좀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공공의 재정이 들어가니까 수요층도 공공의 복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즉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을 제한을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뉴스테이는 이걸 왜 없앴을까요? 뉴스테이는 왜 자격 요건을 없앴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급 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자격 요건을 없앴을 때는요, 뉴스테이를 갖다가 크게 확대가 가능해요. 근데 이걸 자격 요건을 거부하면 그 순간부터 이 방식을 크게 확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힘들어진다고 봐요. 게다가 공공의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즉 이거는 한계가 있게 돼요.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공급량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량의 확대 가능성이 확 줄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임대료 규제 부분이 문제가 뭐예요? 초기, 자, 지금 초기 임대료 없고, 나왔죠? 민간 임대.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 자, 민간 임대에서 임대료 규제하는 것이 꼭 임대인들에게 규제책이냐 또는 임대인을 돕는 방법이냐, 요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인데, 오히려 민간 임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굳이 집을 안 사도 돼. 난 그냥, 자, 여러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 계시죠? 월세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미리 집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사고 버티고 계신 분들, 오늘도 어떤 분 전화가 왔더라고요. 팔고 났는데 많이 올랐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유하고 계시라고. 어차피 추세는 마법 같아서 변동요인이 끝나면 다시 끌어올려요. 올해가 그렇게 막 오를 시기는 아니에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상승할 만한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변동요인이 많이 겹쳐 있다고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18년 정도 시점에서 금리 인상 겹쳐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이거 거치 기간 끝나는 것도 겹쳐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변동금리 되면서 금리가 확 뛰고 원리금 상한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분들도 이제 좀 예전에도 있었지만 더 나올 만한 시기라고요. 그 다음에 공급물량 나올 시기 됐고, 그 다음에 정부 규제책 나올 시기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 가능한 시기라고요. 이거 제가 13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18년도 이런 변동요인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18년 전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 변동요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변동요인이 결국은 추세를 갖다가 잠시 쉬었다 가게 하는 것이지 상승 추세를 하고 돌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사가지고 보유하시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가능한 보유하고 계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어차피 이 변동요인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상승 추세에 돌아왔으니까, 상승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변동요인들이 워낙 막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 시기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사업성을 맞추는 곳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요. 이게 복잡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는 그냥 추세 믿고 보유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사업성을 만족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많아진다는 건 점점 더 많아져요. 앞으로 갈수록.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자면 추세예요. 근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기타 등 이런 것들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요인들이에요. 추세가 아니에요. 금리가 딱 올라간 순간에는 그것이 영향이 미치지만, 이런 변동요인은 서너 달이 지나고 나면 또 희석이 돼요. 그에 맞게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냥 보유하셔야 하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하여간에 제가 뭐하다 얘기했죠 지금? 자, 민간 임대에 대한 임대 규제하는 게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민간 임대에서 임대료 규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를 막 이렇게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건 그 국가들의 임대료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낮지 않아요. 저 책에도 보니까 도표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임대료 규제 나오는 데들 보면 8%, 9%대들이에요, 수익률이. 임대료 수익이 어차피 높다고요. 높기 때문에 규제를 들어가도 수익이 나온다고요. 수익이 나오니까 임대주택을 갖다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임대 규제를 하든 말든 간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안 해요. 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이유는 그나마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임대주택을 특정을 하고 공급을 하는 건 없어요. 다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임대료 규제를 해버리고 이제 매년 얼마의 임대료가 매년 되고 이 주택은 몇 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되어 있다면, 굳이 집을 안 사고 임차인으로 남으실 만한 분들도 있다고요. 저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해도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선결 조건이 임대료가 높아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어요. 우리나라 전세가율이 지금, 전세가율하고 비교해보면 대부분 4점 몇 프로 정도 나올 텐데, 저는 이거 가지고는 임대료 규제 걸고 어쩌고, 임대 규제를 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임대주택 공급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니들이 임대료 규제를 하려면 먼저 임대료 규제를 하고도 수익이 날 만큼의 나에게 수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수익이 나면은 그래, 어차피 수익 나니까 임대료 규제 해도 참아주겠다. 근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서 임대료 규제까지 한다면 어느 미친 사람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어요? 그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잘못된 요구인 거예요. 그러면 민간 임대가 임대료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수요자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수요자를 끌어모으는 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라는 것이 활발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공급자가 공급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뉴스테이만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렇게 월세가 비싸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월세를 낮추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료를 낮추면은, 임대료를 만약에 낮춰가지고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저번에 저 기업들 뭐 그쪽에 있는 분들 얘기도 보시니까 그분들 얘기도 그거예요. 최소한 자기들 수익이 뭐 4, 5%? 5%대? 뭐 이 이상이 나와줘야지 사업을 뛰어드는 것이지, 2%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기업인은 아무도 없다. 왜냐? 은행이나 넣지. 굳이 왜?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담 가능한 임대료 다 좋은 개념인데, 이걸 하려면요, 부담 가능한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묶어주더라도 내가 일단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자선 사업이 아닌 이상은 수익이 안 나면서 수익이 뻔히 미치고, 이걸 미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갖다 사업을 뛰어든다면 배임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건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잘못된 요구예요. 범법행위를 갖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적정한 수익을 내줘야 된다고요. 만약 그게 안 내준다면,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기 임대료 얘기를 하는데, 초기 임대료를 갖다가 만약에 굉장히 낮게 잡고, 그 다음에 월세의 임대료의 상한액도 낮게 잡아놨다면은, 당장 수익이 안 나오는데 기업이 왜 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야 된다 했다면은 어디에서 수익이 나야 될까요? 시세 차익에서. 그럼 뭘 해줘야 될까요? 토지 부분,
땅을 싸게 주겠죠. 니네 야야야 이게 우리 정권이 하는 거니까 니가 해주긴 해줘야 돼 하는데 임대료에서 네가 손해가 나는데 8년 뒤에 네가 이거 분양할 때 팔고 나갈 때 많이 남게 내가 땅을 싸게 줄게.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좋으세요? 전 이거 좋지 못하다고 봐요. 말 그대로 이건 저는 오히려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낮은 임대료가 정의로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갖다가 낮게 해가지고 나머지 거 뒷돈 주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네가 팔 때 분양할 때 수익이 남도록 땅을 싸게 줄게. 뒷거를 만드는 거. 저는 이게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대사업이면요, 임대사업에서 수익이 남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글로 기업이나 기업형 임대가 뛰어들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거지. 국민들에게 낮은 임대료는 좋은 말 듣겠다고 해가지고 정권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해도 이걸 다 마이너스 주고 뒷구멍으로 낮은 택지 가격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적정 임대료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들에게 임대인들이 최소한 임대주택을 유지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수익을 보장은 아니에요. 보장. 왜냐면 투자하기 때문에 보장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내가 감안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은행의 안전 수익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 수익이 있어야지 사업이 뛰어드는 거고, 즉 임대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면 임대료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걸 갖다가 딴 방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이걸 딴 방식으로 보장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뭐냐? 리스크를 낮춰주면 돼요. 리스크를 낮춰주면 그냥 뭐 은행에서 예금 넣었을 때 2%다. 나는 최소한 뭐 4% 받아야 된다 한다면 리스크를 갖다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보증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리스크를 갖다가 은행 리스크보다 조금 높을 정도로 리스크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3.몇 %대 수익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있을까요? 네, 뭐 하여간에 꼭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는 보장을 해주기가 더 쉽겠죠.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우리나라가 과연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면서 리스크를 낮춰주면은 적은 임대, 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것만 가지고도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방식도 쓸 거예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방식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에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상태에서 임대료 규제를 걸어준다면 임차인들은 내가 이 집을 들어가면 최소 몇 년 이상을 살 수 있어. 8년, 뭐 10년을 살 수가 있어. 임대료도 몇 년마다 얼마가 뛸 거야. 그럼 내가 계산을 봤을 때 뭐 주택은 뛸지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주거 비용을 이 정도 지불하는 거는 괜찮아라고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가주택을 안 찾고 임차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임대 입장에서는 임차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안정적인 임차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 수 있다면 민간 임대에서 임대료 규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늘 선결 조건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일단은 기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상태는 이게 안 돼요. 자, 이렇게 민간 임대에 이렇게 갖다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재정 확대가 어려운 거예요. 재정 확대가. 공공에서 재정 확대를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공공이 키포인트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키포인트나 어떤 뭐 약간 마중물 역할, 그러니까 포인트 역할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민간 자금을 끌어들인 거죠. 아까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민간 자금이 들어왔을 때 리스크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보험 역할을 해주면서 해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게 보험 역할을 해주면서 공공재정을 최선으로 쓰고 민간 재정을 최대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으면 느끼겠지만 결국은 이게 기업형 임대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기업형 임대 쪽. 이쪽이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일로 가죠. 얘기가 좀 돌고 누워서. 그다음에 네. 글씨 묻어 보시겠죠? 현재 추세는 기존의 주택을 활용한 매입 임대예요.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 똑같이 했었죠. 매입 임대. 이 매입 임대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주택의 재고가 드는 게 아니라고요. 주택의 재고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즉 뭐냐, 건축 행위가 없어요. 기존 주택을 재활용을 하는 거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재고가 늘지가 않아요. 단지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갖다가 다시 유효주택으로 이렇게 끌어다 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존 주택의 재고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 임대료 상승이 나오게 돼요. 이건 다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쪽에 뭐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쪽인데 다시 돌고 임대료 상승이 이건 다시 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매입 임대를 하는 것에서는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임대료 규제를 해줘야 돼요.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곳에는 이런 식으로 임대료 규제가 돼야 된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가 나오냐, 임대료 상승은 어디서 나오겠느냐, 민간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재고의 주택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느냐, 일단 임대 쪽은 제쳐놓자고요. 임대 쪽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임대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추세도 없고,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어요. 찾아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공공 역할이 커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중소형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소형 공급 늘어난다고요. 즉 임대 수익은 갈수록 힘들어진다고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금리 인상시키기 때문에 더구나 임대료 승부를 거시는 건 힘들어요. 은퇴자분들 많으셔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 쪽은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저쪽에도 나오듯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동시기에 공공과 민간이 둘 다 이렇게 범위 확대된 경우는 없어요. 한쪽이 확대되면 한쪽은 반드시 위축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즉 공공임대를 내릴 생각이라면 민간임대는 위축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어떤 것에 대해서 공공임대와 겹치는 부분, 공공임대와는 무엇이 겹칠까요? 무엇이? 소요. 그리고 또 무엇이? 주택 형태로는 아파트보다는 빌라 또는 원룸 같은 것들, 이게 겹칠 거예요. 그런 것들의 임대 수요를 보실 때는 조금 빠지세요. 그러면 어디가 의심을 받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주택의 재고량이 늘지 않는 상태라면은 기존 주택 중에서 양호한
상위 계층에 있는 주택들은 시물 받을 확률이 커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제가 중대형, 신축 쪽, 중심지 뭐 이쪽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아시죠? 뭐 이쪽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은 저번편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이쪽이라 생각하고 저쪽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뭔가 공을 만들듯이 생각을 이렇게 치워두시는 거예요. 지난 제가 글 올린 거에서도 그렇고 빠진 부분이 뭐가 있나 보면은 그거 제가 지난 동간에 얘기했나요? 침체 지역 같은 경우 좀 조심하시라고. 네, 침체 지역은 오히려 하락 쪽으로 돌아올 확률도 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침체 지역이나 이쪽에 들어가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고, 임대 위주, 소형, 특히 작은 것들. 서울 쪽 문의도 지금 오시는데 서울은 그나마 낫다고 봐요. 왜냐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급량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쪽의 소형 주택은 아마 그나마 나을 거예요. 딴 데보다는. 딴 데보다는 서울은 그나마 나을 텐데 서울 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 자체가 낮다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기왕이면 중대형 쪽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게 재건축 쪽 했다고 보고 있고, 분당도 제가 금에서 얘기했나 동강에서 얘기했는지 보고 있는데 동강에서 했었죠 지난번에. 네. 이거 뭐 꼭 필요한 개발만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은 뭐 하고 있죠? 꼭 필요한 개발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건 일종의 폐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 지역에 호재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상승기가 중간에 공급의 축소 기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간이 늘어나요. 이번 기간이 제가 2022년, 23년 간당간당하고 꼭 23년 하락은 아니지만 그 정도 봤는데 이 기간이 더 길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리모델링 될 곳이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눈치를 채실 테고, 기간이 길어지면은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물론 단기적인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건 아니에요. 여긴 결국은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상승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면은 이런 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종 같은 경우에 개발 사업이 하는 건 그래요. 개발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것은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수요층이 있어야 돼요. 이 수요층이 있느냐 없느냐, 수요층이 나오기 전까지는, 즉 입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건 개발 사업만 가지고도 뛰어요. 근데 입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재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대부분의 경우에 세종시 쪽을 갖다가 개발시켰다고 얘기가 큰데, 만약에 그쪽을 개발하겠다는 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당장은 당연히 호재를 받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호재 받는 거는요. 받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호재는 이제 주택의 공급량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추가적인 공급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추가적인 공급량은 결국 나중에는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돼요. 게다가 하락폭을 키우는 요인이 돼요. 즉 조심해서 들어가시라는 얘기죠. 개발 사업 나왔으니까 당연히 올라요. 오르는 건. 또 거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르고. 하지만은 그 가격이 올랐다는 건, 여러분들 이젠 다 알고 계시죠? 가격이 올랐다는 건 무엇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개발성을 만족시킨다. 개발성을 만족시키면 건설사는 당연히 개발을 들어가요. 택지를 개발하든 뭘 개발하든. 그리고 개발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요인으로 수요 측면이 아니라 정책적 요인으로 공급이 다차 증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락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어요. 지방에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인 곳은 거의 없었는데 세종시는 저는 조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물론 앞으로의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얼마나 잘 돼서 얼마나 많은 수요층을 끌고 올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요거는 한 2년? 2년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또 2년 뒤까지 제가 밴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까지 일단 끝냈습니다. 이제 얼추 다 끝낸 것 같아요. 예. 대강 방향성은 다 잡힌 것 같고, 혹시 또 뭐 궁금하시거나 하는 부분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8일. 예. 3일 후네요. 예. 3일 후에 채팅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